어제 떠나자마자 아침만 해도 검토하고 있다던 권익위가 오후에 갑자기 브리핑을 해가지고 종결 처리해 줬습니다. 그 모습도 얼마나 비굴하고 비루해 보이든지요. 그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낯짝 한번 보셨습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모든 시고 사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그 전에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울법대 윤석열 동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권익위 이렇게 나중에 조사한 거를 보니까 그 권익위원들이 전부 15명인가요? 네. 네. 그 지금 뭐 일반 뭐 위원회 뽑듯이 여야 추천도 아니고 대체로 뭐 다 현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익위원회 가는가 봐요. 13명 정도라고 13명 얘기하죠. 정도가 현 정부에서. 예. 그런 사람들도 거의 뭐 한 표 차이인가 될 정도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도 그 참 그러니까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했고요. 어제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최장 90일까지 이제 조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 직전에 3월 달에 또 30일을 연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뭐 확인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도대체 그러면은 백을 받은 걸 알고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뭐 서면으로라도 뭔가 신고를 했는지 돌려줄 뭔가 노력은 했는지 이런 여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도 조사하지 않고 뭐 김건희 여사는 뭐 물론이죠.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이제 이거 법적으로 이거 걸리는 게 없으니 종결할 건지 말 건지 투표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 인사들이나 방송 관계자들한테 했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니까 더 이제 열통 터지는 거죠. 신인기 변호사님,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려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선은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고요. 예. 어제 그걸 발표한 분은 정승윤 부위원장인데 이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2기수 아래인 검사 출신입니다. 예. 물론 로스쿨 가서 교수 생활은 좀 했습니다만은 검사 카르텔이 내린 결정이라 저는 어제 그 권익위의 결정을 보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권익위. 건익위로 바꿔야 된다. 건의 이익을 예. 수호하는 건의 이익을 위한 건익위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제 판단이 굉장히 괘씸하고 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거는 뇌물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완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제 권익위가 해야 했었던 그 올바른 결정은요. 그 부패 방지 권익위법 5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의 부패 혐의의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위원회 명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고발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김건희 뇌물에 대해서 협조 내지는 뭐 면죄부 내지는 정치적으로는 공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결정을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제 권익위가 건익위로 존재할 이유는 없고 저분들 다 그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일하는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요. 나중에 김건희 종합특검 할 때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직무유기까지도 다 이분들 다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다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그런데 김건희 이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종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종결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나온 것처럼 지금 8명 정도는 송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예. 뭐냐면 이 사건은 그냥 김건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뭘 받았으면 공직자인 남편이 이걸 인지했는지, 인지를 해서 신고를 했는지 이 여부를 전제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판단을 갖다 아예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인 대통령이 이걸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청탁을 했다고 하는 최재형 목사도 불러서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는 거의 접근하지도 않고 그냥 종이 쪽에 나와 있는 법리만 가지고 김건희 씨를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낼 방법이 뭐지? 처벌 조항이 없다고 얘기하네?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종결할게 라고 얘기한 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논리에도 동의 안 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할 게 아니라 7명 정도는, 그러니까 8명은 종결이지만 7명은 송부해서 수사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중대한 갈등들이 있었던 건데 나와서 포장된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부인은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국민을 바보로 알리고 오랫동안 외유를 못 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선물만 주는 것에 급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검찰도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수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특검 외에는 이 실태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권익위 스스로가 실토한 거다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정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기관이 사유화가 된 건데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대로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하면은 과거에 그 김태정 총장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온로비 사건. 그럼 김태정 총장 배우자한테 옷을 사줬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를 보고 사줬겠습니까? 김태정 총장을 보고 줬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특별검사까지 도입해서 수사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한테 뭐 양주 사주고 백 사주고 다 해줬는데 김건희를 보고 줬겠습니까? 윤석열을 보고 줬겠습니까? 그 비견한 예가요.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두피를 삼성이 사줬을 때 뭐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뇌물죄로 다 엮었거든요. 경제공동체로 해가지고. 그러면 최순실과 김건희는 각각 권력자와의 거리나 그 친밀도로 비교해봤을 때, 영향력으로 비교해봤을 때 관저에 가끔 오는 사람과 관저에 매일 사는 사람, 해외 순방도 같이 가는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근데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인데 본인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권익위를 다 장악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면죄부를 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뇌물 받기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는 배우자를 통해서 백을 받아버리거나 아들을 통해서 받아버리면은 누구도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면은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뇌물 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이 죄가 너무 크다. 정승윤 부위원장 꼭 기억하시고 유철환 위원장 다 수사 대상자로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김건희 앞에만 서면 권익위도 검찰도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그거는 정말 성역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정도의 결론을 낼 거면서 거의 탁상공론 같은 거잖아요. 현장 한 번도 안 나가고 그걸 6개월을 질질 끌어서 그나마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1분 30초 발표하고 들어가는 것도 권익위마저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권익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적혀 있거든요. 아니 국민을 짓밟는 거죠.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자가당착이에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얘기를 하는데 관련성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의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됐습니까? 뭔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잘 고이 모셔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왜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거라면 왜 대통령 기록물로 이 명품백이 저장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얘기를 대국민 이 브리핑으로 발표를 이미 했던 것인데 그조차도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지어버린 거죠. 강제 종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제가 법률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첩과 송부가 3, 3 이렇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송부라는 거는 그냥 권익위에서 범죄 혐의까지는 판단 못하고 그냥 외부기관에 보내자라는 뜻이고, 이첩이라는 거는 3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전제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방금 김유정 의원님 설명하신 그 직무 관련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요, 직무 관련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권한이거든요. 보통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보통 요건 2개로 요청을 하는데, 직무 관련성은 그 각각의 직책에 따라서 권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내 직무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보통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요, 직무 관련성에서는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대통령의 연봉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통령에게 주는 이유는 1원 한 장이라도 뇌물 받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도 안 하면서 2억 6천만 원의 연봉은 받고 해외는 낼름낼름 놀러 가면서 저렇게 배우자는 뇌물을 받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가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이제 대가성 여부만 남는 건데, 지금 최지영 목사의 진술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에 따른 지시까지 있었거든요. 행정관의 전화 연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가성은 100% 인정됩니다. 예. 그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처벌을 안 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대한민국 공무원 부인들이여 권익위를 추앙하라. 박절하지 않을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권익위 말대로에 의하면 공무원 부인들은 박절하지 않게 어떤 것들인지 받으면 권익위에 제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설정한 거예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몰카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권익위가 그냥 옮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해서 일정한 수사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면 그 아래에서 본인이 인사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범죄를 왜곡한다라는 얘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면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는 아주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권익이든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작정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범죄 혐의는 씌울 수 없다.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참고로 아까 제가 부패 권익위법 59조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항은 아마 지금 권익위에서 의사결정한 분들 나중에 가서 직무유기로 판단될 때 저는 반드시 이거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부패 방지 업무나 수사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법 왜곡죄, 그러니까 사법방해죄라는 것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에서 특히나 그 사법 업무를 취급하는 쪽에서 법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한다? 그 자체를 범죄로 삼아야 될 수준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국민들은 다 나라를 지키고 살리고 있는데요, 법조인들이 나라 다 망쳐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법꾸라지들이. 지금 권익위의 법꾸라지 잡으러 저기 투망 몇 개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여연대에서요, 이걸 문제를 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 부분이거든요. 신은기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을 다 보시면요, 공직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공직자들 그 안에 원로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공직자 등의 배우자라는 조항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까지 다 관할을 하는 법안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청탁금지법 안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안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청탁금지법으로 이 사안을 정리할 수는 없다. 근데 이 사안은요, 청탁금지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청탁금지법보다 더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알선수재라고 하는 특가법이 있고요. 또 일반 형법에서도 뇌물죄를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통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뇌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뭐 대통령 기록물 논란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청탁금지법 사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저는 그 논쟁 자체가 저는 적확하지가 않다. 이 사안은 뇌물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 아까도 권익위원회가 뇌물이라는 혐의를 발견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뭡니까? 선거로 선출됐습니까? 그냥 자빠져 있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아닙니까? 조조님, 왜 최재형 목사만 출국 금지를 시키냐? 김건희도 출국 금지시켜야지. 이 나라는 법이 없어졌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 헤라볼라 못 살겠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뇌물을 준 사람은 출국 금지 당하고 있고 받은 사람은 룰루라라 여행 나가고 이건 정상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고발을 했어요. 이 명품백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는 대검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청탁금지법, 뭐 뇌물죄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후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권익위는 그냥 종결해버렸죠. 무혐의로.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십시오. 몰카 공작의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그다음에 주거 침입의 피해자, 뭐 이런 걸로 다 완전히 순수한 피해자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죠. 그 선물 뇌물 받을 때 옆에 있었던 그 행정관 2명도 전혀 조사받지 않았는데 지금 함께 셋이 후루룩 비행기 타고 날아버렸죠. 그리고 조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최재형 목사 2번 불렀어요. 백운종 서울의 소리 대표하고 이명수 기자 이렇게 3명 부른 겁니다. 검찰 뭐 하고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법대로 뭐 성역 없이 외 없이 맨날 왜 입으로만 떠듭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검찰이 지금 권익위의 결과 판단을 보고 아 이게 지침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비행기 틀어 올라가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통 터지는 거고 정말 온갖 이 비판과 욕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수사를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수사를 기다리려면은 최소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사하는 검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다 후배들인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뭐 좋습니다. 후배들이라고 해도 뭐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수사를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요. 보통 뇌물죄가 나오면 물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술만 가지고도 구체적이거나 일관되게 진술하면 아 신빙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은 아예 명품백이라고 하는 뇌물을 받는 장면이 아예 나왔고요. 사후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탁 얘기까지 다 입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데 검찰이 해야 할 수사의 ABC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명품백은 물증입니다. 그 압수수색을 왜 안 합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죠?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랑 주고받았다는 카톡 그럼 김건희 폰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해서 물어봐야죠. 왜 묻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서면 조사만 할 겁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라는 논리를 제가 백보 양보해서 양해해 주더라도 그럼 수사를 해야죠. 근데 수사의 ABC를 다 안 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거는 김건희의 뇌물 혐의를 덮어주자 내지는 김건희의 뇌물에 대해서 공범으로 하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라도 빠르게 이건 지금 특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사를 안 하잖아요. 아니 네. 검찰 스스로가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5월 3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6월 초에 야 공개 소환하는 거야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6월 5일 날 검찰이 밝힌 거예요. 김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아니 한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다 나왔는데 6월 5일 날도 조사 방식 시기 등에서 정해진 게 없다. 말씀하신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청탁을 했다라는 분이 최재형 목사가 하는 얘기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을 부탁했다.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했다. 통일TV 재송출 등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직원들을 연결해줬다.
본인이 바치고 있어요. 야, 내가 청탁했어. 내가 그걸 뇌물로 줬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방식을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검찰이 그건 검찰총장 얘기고 우리는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검찰총장이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게. 근데 이번에 권익위가 결정하면서 최재형 목사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아예 안 불렀대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청탁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고마워서 나를 불러줘서 대통령실에서 예. 그 다음은 다 청탁했어. 그럼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또 키워서 쓰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열심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참 어처구니 없더라. 이거 어쩌란 얘기냐. 아니 요게요. 그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아니, 물증이 나왔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는데 검찰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청구서 쓰는데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 의지의 문제죠.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김건희 특검 만들어서 저를 특검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영장 다 치겠습니다. 다 쳐가지고 아니 빼들어 와야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건을 안 갖고 오니까 폰을 안 빼들어 오니까 수사가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환 여부는 의미가 없고 영장을 안 치고 압수수색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고 확언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 하는 지점 보십시오.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대요. 제3자 뇌물 혐의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잣대를 보잖아요. 빠르다, 빨라. 저희 보너스를 줘야겠네. 그 검찰들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당 관련해서는 그냥 속도전으로 착착착 진행되잖아요. 여기는 뻔히 동영상을 우리가 이 상황을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혐의 없다 그러고 아니, 부르지도 않고. 검찰 내부에서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재판부가 그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이제 법의 미비 아니었습니까? 조국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저희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분들도 대상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그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그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문제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챙겨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서 더 강화하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전 논의가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답답한 거는 이 청탁금지법 사안이 아닌데 이 뇌물 사안인데 왜 자꾸 처벌 규정도 없는 저는 청탁금지법 가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뇌물 사안이고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청탁금지법으로 가가지고 뭐 법 개정하고 뭐 보완하고 아니 그건 전 나중에 가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해서 더 강화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은 청탁금지법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뇌물죄 혐의 사안이고 알선수재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검찰들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유기까지 저는 검토해서 전 처벌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법 규정으로도 공백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권익위 결정도 사람들이 뭔가가 이 정상이 아니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검찰도
물론 이재명 대표 기소할 수 있죠. 타이밍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어제 엊그저께 권익위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당연히 검찰의 잣대를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권익위원장을 바로 전에 지냈던 전현희 의원 특검만이 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며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자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 정성윤 부패방지부위원장입니까? 이제 사안은 명백해졌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답입니다. 김종원 원장님, 이걸 또 발의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거부하겠죠? 뭐 거부하겠죠. 그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라도 거부권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구마구 날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00번 이상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입법 독재가 진행이 된다 할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 막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08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부부의 비리를 갖다가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108명은 지금 거수기가 돼서 좀 결사항전을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또는 대통령이 나눠주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받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도 아니,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못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모든 잘못을 갖다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야당에게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8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대책들을 좀 강구해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 그럴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봐라 니네들이 108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관된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거부권이 무슨 그냥 뭐 만고의 적이처럼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를 완전히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익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헌법 8조에는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공무원들을 임명을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들의 주인은 국민인 겁니다.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지위인데 권익위의 공무원들에게 전 묻고 싶어요. 당신들의 주인이 윤석열이냐? 주인이 김건희냐? 그럼 김건희와 윤석열이 아까 그 개 끌어안고 있었죠? 당신들이 푸들이냐? 개냐?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을 뽑아줘서 국회에 보내준 사람이 국민인데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당신들이 지금 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된 건데 당신들 주인이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의 강아지로 보입니다. 푸들. 그러니까 조련이 돼 있는 거죠 사실상은.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94,000명이 1년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얘기했죠. 참 이 자리에 있으니까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대통령이라는 자의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본분을 저버린 권익위의 결정이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만 더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는데 검찰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1호기 트랩을 오르는 윤석열 부부의 발걸음이 참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권익위 결정을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겁니다. 검찰도 미리 인사를 통해서 손 다 봐놨으니까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반당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매서운 맛을 보여줬는데도 또 국민을 배신합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군림해도 멀쩡했던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다 말해줍니다. 역사의 막루에서 지켜본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글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번 국회 비록 200명을 넘지는 못했지만 만만치 않을 겁니다.